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메인 주제인 군사 분야 합의를 이따가 우리 신 장군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중간에 좀 더 보완 설명을 하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소임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학술적인 용어를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뭐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저거 읽으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잘생긴 제 얼굴을 보십시오. 예,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저기에는요, 대한민국이 국방정책을 하며 취함에 있어서 우파적인 정통주의로 갈 것이냐, 좌파적인 수정주의로 갈 것이냐 두 갈래의 길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요, 우파적 정통주의의 길입니다. 저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온, 번영해온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라를 하나씩 보십시오. 북한을 상대할 때는 북한하고 대화는 하지만 쟤네들이 우리를 기만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안보를 허물지 않는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예, 이게 우파적 정통주의가 하는 겁니다. 그럼 좌파적 수정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을 믿고 우리 걸 먼저 왕창 그냥 벗어주는 거죠. 예, 그게 좌파적 수정주의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 방패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우파적 정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좌파적 수정주의는 탈미로 가는 것이죠. 탈미로.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소중하지만 예, 중국하고 관계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중국이 동맹보다 앞장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상대할 때는 항상 독침을 준비해서 당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독침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가까이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정통주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이 대목에서 박수 치시는 걸 보니 여러분들 들으시는 수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좌파적 수정주의는 뭡니까? 중국이 아부하고 저자식 취하고 미국을 멀리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의 이 정통주의 접근을 하고 있느냐, 수정주의 접근을 하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이 정부는 수정주의로 가고 있다. 이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일단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좀 더 포커스를 좁혀서 우리 군사,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정주의라고 하면 탈미를 하는 겁니다. 탈미를 하고 통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방 정책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국방개혁 2.0 그리고 9.19 군사 분야 합의 이 두 가지입니다. 국방개혁 어떻게 했느냐.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을 찾아서 보십시오. 한마디로 국방개혁 2.0은 우리 군대를 질적으로 양쪽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질적으로 양쪽으로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연습을 중단하고 연합훈련도 중단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얼버무려져 있습니다. 이런 국방개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방 원칙 세 가지를 적어도 위배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위배하는 겁니다. 국방 원칙 세 가지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1. 당면 위협에 대비한다. 2. 미래 위협에도 대비한다. 3. 항상 훈련에서 임전태세를 유지한다.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장성 출신이 아니면서 그런 걸 어떻게 많이 아느냐고. 제가 반평생을 국방연구에 몸을 바쳤으니까 당연히 알죠. 네? 자, 이 국방개혁 2.0은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한 상태도 아니고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당면 위협을 위배하는 것이고요. 둘째,
북한이 착한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만 착해지면 우리 군사 무장 해제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이 유예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동맹 한미동 연합훈련 축소하고 남북 관계만 추구하는 것은 임전태세 유지라고 하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정주의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분야 합의는 이따가 신장모님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 말씀만 미리 드리자면요. 군비통제 원칙에 맞지 않아요. 군비통제 원칙에. 군비통제가 뭐냐 하면요. 군사적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군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기를 빼고 군사력을 줄이는 것이 군비통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공격무기를 키우는데 우리는 방어무기를 줄이면 군비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같이 합의해서 공격무기는 같이 줄이고 방어무기는 같이 늘리고 상방이 서로 뭐 하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찰 감시하는 능력은 상호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군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군비통제입니다. 예? 아이고, 설명이 너무나 명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군사분야 합의를 보면요. 뭐 비행금지구역을 정해서 쌍방이 공정하게 다 비행기를 날지 못하게 한다. 비행금지구역 한다. 쌍방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옆집에 강도를 두고 같이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강도는 전과가 많고 저는 그 강도한테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앞으로 내가 강도짓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집에 있는 CCTV하고 우리 집에 있는 CCTV하고 쌍방이 공정하게 같이 달지 말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저희들 전문가들이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동맹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외교적 이유로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세 방면에서 오고 있습니다. 세 방면에서. 미국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의 기류는 상업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동맹도 돈을 더 내라. 미국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가서 내 돈 쓰고 내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런 소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기류가 부상하고 있다. 이게 미국 쪽의 원인입니다. 한국 쪽에는 우리 정부가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수정주의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감을 자꾸 낮추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이 70년 동맹으로서 공조를 해서 북한 문제를 상대하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남북한이 공조해서 미국을 상대하는 구도가 돼 있더라. 이게 동맹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오는 원인도 중요합니다. 제가 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저게 비합리성의 합리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미친 짓을 하는 것이 가장 계산적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미국하고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미국하고 한판 붙을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심하게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고갈치고 한 이유는 미국 국민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겁니다. 저렇게 시애틀도 때릴 수 있다, 워싱턴도 때릴 수 있다고 조그마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겁박을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 북한 같은 나라의 핵공격 위협을 받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예쁘지도 않은데 지금 저 대한민국 지켜주려고 우리가 북한 위협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동맹을 이완시키고 해체하는 건데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해체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결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한국이 이념적으로 상응성이 있느냐? 소위 한국이 빨갱이 나라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 주적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고요. 한국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크냐? 또 한국 스스로는 자기 국방비를 얼마나 쓰느냐? 우리한테만 기대지 않고 자기들도 방역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기준에서 평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지금은 빨간불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왜?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적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해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3분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니까 일본이 역할을 정대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이념적 상응성,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의 주적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 주적을 상대로 해서 공조를 해왔지만 지금은 북한이 꼼짝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 앞으로 한미동맹이 흐릿해지면 이 연합작계도 흐릿해집니다.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저는 국방연구원에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원장님이셨던 우리 김종배 원장님께서 저를 엄청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시작전권을 분리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대부분이 감성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전쟁이 나면 우리 군대를 스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무슨 주권국이냐?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없느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분리해야지만 북한이 한국을 위제의 괴뢰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자존심, 감성적 이유에 많이 관련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때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연설했죠.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사람 바짓가르기를 붙들고 매달릴 것이냐? 북한보다 10배도 더 많은 국방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도 아직도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까부러친단 말이냐? 이런 연설을 했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전작권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라. 지금 현 전작권 체제가 전쟁을 억제하는데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북한 입장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단일 지휘체제 아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더 두려워할 것이냐 따로 떨어져 있는 체제를 더 두려워할 것이냐 네 한번 답해봐라. 답이 뻔하잖아요. 지금 현 전작권 체제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어느 쪽이 많으냐 분리하는 게 높으냐 지금 체제가 높으냐. 지금 체제는 연합사가 한 부대가 되어 있으니까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어느 쪽이 높으냐. 한미군이 따로 싸우는 것보다 단일 지휘체제 싸우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작권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라. 자존심보다는 국가 생존이 먼저다. National survival always come before pride. 예? 이런 접근을 해달라. 그렇게 사실 저희들은 주문을 했는데 지금 또 이 문제를 또 재부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연구하는 전문가 또 여백 장성 여러분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 넘겨주시죠. 이제 제가 몇 분? 1분? 2분? 2분. 네. 제가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트남 전쟁 얘기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좋아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이것으로서 그 지긋지긋한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미군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파리 평화협정을 주선한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제가 보기에는 키신저는 악마입니다. 악마. 요즘은 또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중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고 협상 카드로 쓰라고 주문을 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은 남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주고 무기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자마자 북베트남은 다시 남침을 시작했고 남침을 시작하자마자 남베트남군은 그렇게 많은 물자, 그렇게 많은 무기, 그렇게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단 56일 만에 한국하고 사이공은 점령되었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왼쪽 끝에 있는 저 사진은 월명군이 다시 남침했을 때 미군이 준 총과 철모 군화를 소복하게 땅바닥에 벗어놓고 도망친 남베트남군이 벗어놓은 그 군장비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포로로 잡힌 남베트남 군인들이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장면이고 맨 마지막 오른쪽 장면 제가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북베트남군이 탱크를 몰고 사이공을 진주하고 있는데 저 탱크가 미제의 8톤 탱크입니다. 미국이 준 탱크가 저 월맹군 손에 넘어가서 월맹군이 저걸 타고 사이공 시내에 진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간 군대는 죽은 군대입니다. 저는 반평생을 국방 문제에 연구에 몸을 바쳤습니다만 지금은 오늘날 우리 군대가 영혼이 없는 군대로 변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병장 출신인 제가 장성군 출신인 여러분들한테 감히 호소드립니다. 영혼이 있는 후배들을 만드시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